네, 오늘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이 십자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세월호 7시간부터 대포폰 사용 의혹 등이 거론된 가운데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전문가 두 분 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야권 의원들의 총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세월호 괴담이 난무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괴담은 대통령께서 7시간의 진실을 밝히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쭈었습니다.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언론 소송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별 어떤 일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시간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직도 정확한 세세한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국가 어떤 안보와 완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마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공표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회 현안 질의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황교안 총리도 답변한 내용이 있었는데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직무했다고 들었다. 이 내용을 밝혔죠. 네. 예. 사실상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속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한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한 점을 밝혀야 될 의무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의 대상과 목적이 좀 뚜렷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소위 말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대상으로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의 행적을 묻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되묻고 싶어요. 예. 그리고 과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에서 알 수 있을까? 황교안 총리만 하더라도 그 당시 황교안 총리는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법무부 장관이었거든요. 예. 그 세월호 사건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이고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서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었지만 예. 법무부는 주무부처상 사실 그 일과는 연계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의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을 묻기 위해서 긴급 현안 질의에 이와 같은 시간들을 쏟아붓는 것들은 예. 나름대로 국민들의 의혹들을 조금 더 자극시키기 위한 야당의 나름대로의 예. 의도가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피할 수가 없을 건데 예. 조금 더 현안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정부 부처에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더라면 예. 의미 있는 질문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세월호 7시간의 풍문이라는 거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형태의 그런 풍문들이 떠돌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이 모여왔던 것도 사실인데 이 세월호 7시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의혹에 의혹이 더해졌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그 당시에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쟁점이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제때 보고를 받아서 제때 대처를 했고 지시를 내렸는가. 만약에 제때 지시를 내렸다면 이렇게까지 대형 참사로 갔겠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청와대가 나름 그 당시에 해명을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 예. 좀 누가 보더라도 좀 충분치 않은 해명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기록 사실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고 기록을 보게 되면 대면 보고는 거의 없었고 예. 주로 전화로 보고한 것으로 유선 보고를 한 것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납득이 안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보니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결국은 다 사실로 밝혀지더라. 그렇다면 그 당시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예.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서 돌았던 예. 여러 가지 괴담들도 결국은 사실이 아닐까라고 하는 예. 이제 그런 쪽까지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질의응답 과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당은 확증이 없고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질의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제대로 공격을 하려면 정말 확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총리라든가 아마 장관들도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모르거든요, 실제로.
제가 보기엔 저 진짜 모를 거다라고 봅니다. 예. 예. 뭐 이런저런 의혹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불거졌던 얘기는 이겁니다. 7시간 동안 뭐 성형 시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오늘 청와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내용을 해명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성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입니다. 대통령께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4월 16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직무를 봤습니다. 네. 성형 시술 의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다. 절대 아니다. 유언비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죠. 이 전에 있었던 얘기들은 이제 성형수술 의혹 전에는 구판을 벌였다라는 예. 의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는 해명을 대통령이 했었고 직접 해명했죠.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성형 의혹에 대해서도 뭐 모르겠습니다. 여지까지는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로 밝혀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기에 충분한 해명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뭐 청와대로 갔다는 얘기가 나온 김모 원장도 지금 해명을 했는데 당일에 골프 쳤다. 하이패스 뭐 골프장 결제 영수증 제시했다 그러죠. 근데 여기 얽혀 있는 게 김모 원장만 있는 예. 게 아니라 뭐 차원병원의 의사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얽혀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 소위 말하는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하고 있는 얘기들도 대변인도 들었다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현재 그 사건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예. 정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만이 알거나 혹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고리 3인방으로 볼 수 있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예. 정도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한 증언이 없이는 이 내용이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뭐 추후에 이제 국정조사 등의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 사건들이 앞으로 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진실이 밝혀지는 날들이 분명히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형 시술을 받았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프로포폴을 맞았다. 이런 또 얘기가 있었는데 전문의가 이런 또 해명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 당일에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자기가 믿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사고 당일 15차례에 걸쳐 상황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더 구체적인 해명이 나와야 이 의혹이 좀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예. 이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보고가 그러니까 대면 보고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화로 유선 보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록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대한 사안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직접 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 비서들한테 해당 그 수석 비서관한테 이렇게 보고를 직접 받는 게 정상인데 예. 왜 저랬을까?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다 보니까 이제 의혹이 네. 이제 불거지는 거죠. 예. 청와대에서는 일단 뭐 그 집무실에서 직무를 보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직무를 보셨다고 한다면 더욱 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집무실하고 뭐 비서동이 약간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이 벌어졌을 예. 때는 직접 달려가서 보고를 하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예. 그게 좀 납득이 안 간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의혹은 뭐 사실은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뭐 그날 이제 고 최태민 씨 20주기가 되는 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냈다는 예. 설과 또 이제 다른 한 설은 지금 이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그러니까 성형 시술을 좀 받았다라는 건데 예. 아주 최근에는 이 성형 시술 쪽으로 뭐 좀 더 그 의혹이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일종의 거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그런 거 경향도 네. 없잖아 있는데 어느 쪽도 확인은 안 됐다. 그리고 예. 대통령이 이 천도제 관련해서는 그냥 굿을 지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굿은 뭐 안 지냈다라고 저 종교 지도자들 만난 과정에서 해명을 했고 이제 예. 오늘 이제 성형 시술 관련해서는 정영국 대변인이 이제 확인을 이제 한 건데 예. 정영국 대변인의 오늘 해명이 조금 묘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물어보니 그렇대더라. 경호실에 물어봤더니 그렇대더라라고 인용해서 논평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 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확인 내지는 확신을 하기 어렵다는 예. 그런 뉘앙스여서 저거 역시 참 좀 뒷맛이 좀 개운치 않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뭐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두 가지 외에도
사실 초반에는 풍문으로 정윤회 씨 관련 또 소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의혹의 내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너무 근거 없이 의혹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냐는 또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7시간이 무엇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와대나 대통령이 밝히지 않는 예. 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보고 왜냐하면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자, 보고 내용이 예. 일단은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 격까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 내용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과 바로 지근거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중요할 텐데 예. 국민들이 왜 세월호 7시간에 가지고 있는 관심과 의구심이 증폭되는고 하니 세월호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초기 대응이 미흡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사건, 사고가 더 커졌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분노감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대한민국의 이 현재 상황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혹시나 무언가 개연성이 있었다라면 국민들 마음을 훨씬 더 아프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예. 부분들 때문에 7시간에 대한 의혹들이 더 커지는 건데요. 예. 결국 시간이 언제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진실 어린 좀 고백 그런 상황을 밝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안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날 7시간 동안 뭘 하고 계셨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청와대가 저런 정도까지 해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게 저는 가장 정확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신다라고 전제하면 이거는 사실은 영원히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야권의 질문도 쏟아졌지만 또 한 가지 논란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샤머니즘 논란인데요. 샤머니즘 논란으로 10초 이상 긴 치열한 눈싸움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우주의 기운이 뱀을 드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칩니다. 해외 방방곡곡에 우주의 기운이 배포되었습니다. 이 끈도 보이시죠? 이게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냥 끈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 문양의 끈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뱀을 드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칩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관료가 이걸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최순실이 믿고 있다는 그 종교가 우리나라 이 관료 사회까지 지배하고 있는 사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께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드린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 말고 증거 가져오라고 하셨으니까 증거 드린 겁니다. 총리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적절하게 잘 처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황교안 총리가 오방끈까지 이렇게 손에 들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황교안 예. 총리의 목젖이 클로즈업된 장면을 보니까 참 오만 가지 생각이 교차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지명되는 순간 황교안 총리가 바로 이임식을 거행하라고 했었죠. 본인도 저 자리에 정말 남아있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사태가 오고 나서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대혼돈에 빠져 있는데 예.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루들을 보게 됐을 경우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관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자로 발탁이 돼서 현재 정부에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도 있을 거고 예. 말 그대로 충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진정성을 왜곡시키면서 위에 잘못된 부분들을 최순실 씨가 소위 말한 내통이란 단어를 쓰고 싶은데 예. 최순실 씨가 내통하면서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뒤흔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문제를 밝혀내고 현재 공직사회에 있는 예산에 대한 문제, 정책에 대한 문제, 그런 사람들을 현장 자리에 불러내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국회 저 자리였거든요. 예. 근데 황교안 총리는 적어도 제가 보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애당초에 총리로 지명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총리에 낙마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대타로 간 사람이 황교안 총리로 오늘 볼 뭐 수 최순실 씨를 있는데 뭐 찌라시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찌라시를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 전에 답변을 있었던 하기도 했죠. 이원정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 얘기가 나왔을 때 봉건 시대라는 얘기를 표현했을 때는 본인이 진짜로 알았다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최순실 씨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 예.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저렇게 오방세시를 좀 집어 던지시고 예. 진짜 제대로 된 질의를 이끌어내서 향후 법적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예. 좀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가 되면 어땠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분명히 밝혔던 게 이제 사이비 종교와 관련해서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해서 말을 했었는데 오늘 야권은 좀 샤머니즘 논란을 상당히 좀 부추기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황교안 총리가 복받아 가셨네요. 그래서 오방랑이 저게 오방색도 그렇고 복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오복을 상징하는 거고. 자, 그런데 참 이게 오방랑의 굴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활용이 돼 왔던 것이 왜 저렇게까지 좀 비하되고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고 저래야 되는가? 아마 저거 전통궁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슴 아플 겁니다. 이제 그 지점 하나 좀 지적을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황교안 총리 저 자리에 조금 전에 이제 서 있고 싶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본인도 사실 정확하게 좀 몰라요. 이 상황 자체를.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게이트 아마 본인도 지금 요즘 뉴스 보면서 아 이랬구나 아마 화들짝 놀라고 있을 겁니다. 예. 속으로. 자 그런데 좀 해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해명을 이제 나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예. 뭐 지금 뭐 하십니까라는 그 얘기가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아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저 곧 그만둘 사람인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황교안 총리 좀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오늘 예. 이제 야당 의원들이 예. 집중적으로 제기한 게 사실은 답을 기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 저는 이재정 의원도 좀 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뭐 저렇게까지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해가면서 예. 저렇게 할 필요가 뭐 있었는가? 저거는 좀 야당이 너무 저렇게 거칠게 하는 것. 그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조금 좀 그렇다. 그래서 저런 행동은 앞으로 좀 야당 의원들도 좀 자제를 해주시고 예. 총리도 어찌됐건 아직 총리시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예우는 갖춰주는 게 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오방끈 이제 갖고 온 것까지는 좀 무리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방끈만 등장한 게 아니고 오늘 야권의 그 질의에 상당히 좀 소품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민석 의원 오늘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것이 최순실의 아바타 장시호가 사용했던 6대 대포폰 중에 한두입니다. 이들은 폴드폰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대포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6개를 개설해서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포폰이 장시호 씨가 6대를 개설해서 대통령께도 드렸다는 대포폰입니다. 대통령이 대포폰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포폰을 사용했을까요?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했다면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인가요? 안민석 의원이 오늘 들고 있던 수많은 그 휴대전화는 실제 쓰인 대포폰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결국은 소품으로 밝혀졌기 예. 때문에 처음에 저지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저걸 어떻게 구했지라는 예.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저게 다 소품으로 밝혀졌던 거고 물론 저런 대포폰을 사용했다라는 의혹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야당 의원으로 충분히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장시호 씨,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의 딸로 알려져 있는 예. 장시호 씨가 몸통이다. 긴급 체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를 던지세요. 그러면은 그 내용만 받아드는 검찰이 가서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습니까? 정황 증거들이 전혀 없는데 본인은 정황 증거들을 알고 있다라는 상황들을 사람들이 믿게 만든다라면 예. 그 내용들을 가지고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좀 먼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연예인 얘기를 했었죠. 최순실에 같이 연관된 연예인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어저께인가요? 아마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사람이 끝까지 얘기를 뭐
거부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내가 예. 밝힐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연예인들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가 돼 갖고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거를 사실이고 그 정황 증거를 갖고 있으면은 예.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예. 바로 즉각적으로 밝히고 검찰에 갖고 있는 정황 자료들을 넘기는 게 사실 온당한 태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오늘의 이런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의, 긴급 현안 질의 과정들을 예. 보게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들이 크지 않는가라는 예. 많은 국민들의 좀 씁쓸한 뒷맛이 남는 것 또 한 같습니다.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최근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런 정보를 다 어디서 알았을까 하는 또 의문도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전 개인적으로 지금 안민석 라인이 과연 어떻게 되나 굉장히 궁금해요. 예. 궁금한데 저는 뭐 야당이 사실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혹 제기만 했지 어떤 뭐 증거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제시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한 방이 좀 없는 이제 그런 국면에서 안민석 의원이 그래도 좀 뭐 정보도 있고 예. 좀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저 대포폰 사건으로 해서 본인이 이제까지 구축했던 그런 본인의 한 얘기들에 대한 신뢰도를 한꺼번에 좀 무너뜨린 결과가 전 됐다라고 생각해요. 예. 전 첫 번째 이게 장시호 씨가 쓴 이 폰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폰이 진짜 폰인 줄 알았거든요. 저뿐만 예.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디서 구했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죠. 예. 그거에 사실은 진짜 폰이었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야 사실은 안민석 의원이 이제까지 한 얘기 또 앞으로 할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신뢰를 갖게 될 텐데 오늘 알고 봤더니 결국 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저 사람은 굉장히 쇼맨십은 뛰어난데 과연 저게 실체가 있는 얘기일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뭐 진지한 분이고 예. 또 열심히 의정 활동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 행동은 약간 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청와대도 대통령이 대포폰 사용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성형 시술 의혹을 포함해서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너무 도를 넘는 거 아닌가. 좀 자중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조금 전에 그 연예계 얘기하셨잖아요. 예. 지금 연예계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안민석 의원이 그랬잖아요. 내가 실명 공개하면 그 가수 생명 끝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름이 거론되니까 또 싸이는 아니다. 또 이렇게 싸이를 구제해주는 일종의 그런 멘트를 했는데 다음 주에 실명 공개할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지까지 이제 문제가 돼서 나왔던 사람들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싸이 씨를 누가 봐도 싸이 씨를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승철 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본인 당사자들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연예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미지가 생명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루머에 마냥 연루가 돼서 그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게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지게 되더라도 그 이미지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폭로나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와 만약 연루가 돼서 최순실 씨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혹시나 연예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뭔가 마약에 손을 대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런 연예인들에게 권력의 힘을 빌어갖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무마시켜주거나 혹은 그 연예인에게 정부 부처가 갖고 있는 예산과 권력들을 남용해서 그 사람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거나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하루빨리 검찰에다가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꾸 실명을 거론할까 말까라는 얘기들을 가지고 국민적 관심을 증대시키면 결국 남게 되는 건 국민들 기억 속에 안민석 이름 석자는 남게 될 겁니다. 이게 혹시나 본인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면 정말 정치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야권의 공세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시점에서 야 3당 지도부가 내일 촛불 집회에 모두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죠. 문재인 전 대표도 촛불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말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동안 저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도부가 우리 촛불 집회의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촛불 시민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또 저의 마음이 똑같고 또 뜻을 함께 합니다. 사실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고 또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바로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일들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정치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네, 촛불 집회 함께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문 전 대표, 오늘 세월호 분향소를 찾았는데요. 또 SNS엔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국회 추천 국무총리와 거국 중립 내각의 대통령 권력 당장 이양해야 한다. 확실하게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내치는 물론 외교 안보 관련 모든 권한 대통령 다 내려놔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식물 대통령 하시려면 하시고 예. 아니면 하야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좀 양보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 뭐 상당 부분을 포기를 하더라도 예. 그래도 일단 뭐 외교 국방 부분은 특히 그 국군 통수권 문제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야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양보를 하지 않고 결국 이제 내일 그 집회에 나가기로 하기로 한 것은 예. 결국 하야 내진 탄핵으로 지금 지금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금 명분을 지금 쌓고 있는 중이다. 동력을 예. 쌓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사실은 좀 그 야당 지도자들이 너무 그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그런 것 때문에 전체 국익을 조금 그 도외시한 측면의 결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그런데 뭐 일단 뭐 지금 가기로 한 상태니까 내일까지 예. 이제 끝까지 이제 가는 거고요. 글쎄요, 내일 시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100만 명 규모가 네, 될 수도 100만 있다, 이런 명이 얘기까지 설령 된다 나오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실까요? 저는 뭐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에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트럼프의 축전을 보냈다고 해서 또 다양한 시각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굉장히 상상외의 대통령 당선이 되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보냈다라는 건 좀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특히나 군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여당보다는 좀 덜 중요시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거기에 여당보다 앞서서 먼저 축전을 보냈다라는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어찌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상황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들이 거의 미비하고 한 과정 속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벌써부터 된 것 같은 행세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 받아들였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일단 예. 박근혜 대통령은 축전을 당연히 보냈고요. 그리고 났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자격으로 보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현재로서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당의 대표도 아니고 예. 말 그대로 뭔가의 직함을 따진다라면 유력한 대권 주자 정도가 될 텐데 예. 유력한 야당의 대권 주자가 축전을 보낸다라는 것, 뭐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 예.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 속에서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야당의 대표가 축전을 보냈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 대한민국의 현재 이 부끄러운 상황이 다시 한번 회자는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예. 되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도 긴장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긴 한데 예. 좀 이렇게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공화당 지금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민주당 소속인 과거 전 대표가 축전을 보내요. 사실은 그 클린턴 낙선인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야 예. 되는 거 아닌가요? 먼저 그쪽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 뭐 어차피 당선이 됐으니 내가 혹시 대통령 되면 다시 만나서 우리 잘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예. 이제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맥락도 안 닿고 어찌됐건 뭐 한 가지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딱 떠오른 그 노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조만간 봐요. 어떻게 부르나요? 네, 노래는 안 직접 불러주시는 찾아 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래를 나중에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모든 걸 내려놔라라는 문재인 전 대표의 말에 대해서 새누리당 상당히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의 여러 말씀들은 위헌적 주장인데다가 들쭉날쭉 그리고 사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말씀이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뀌는지 또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이렇게 위헌적 주장을 해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군통수권, 계엄권 등을 거국 중립내각에 맡기고 대통령을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런 위헌적 주장으로 말을 바꾸게 됩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헌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헌적 주장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네, 대통령 다 내려놓으라는 게 헌법에도 맞지 않고 말도 계속 바뀐다. 이게 지금 여당의 일관된 그런 비판인데요. 네. 여당이 봤을 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그렇게 크게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이선 후퇴하고 사실상 총리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갔을 때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여기 대해서 만족할 것이냐라는 질의, 재반문을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반사 이익을 더불어민주당이 얻고 있는데 국민적으로 성난 분노와 민심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든 정치권의 역할에서 담아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여기에 편승해서 결국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주장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헌법 얘기를 꺼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헌정재선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 속에서 앞으로의 여의도 정치가 좀 굉장히 경랑에 쌓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일 그 이제 3당이 나가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그 시위에 나가기 전에 저는 솔직하게 야3당이 합의해서 그 대통령 하야하고 만약에 하야하기 힘들면 우리가 탄핵 조치로 들어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선언을 하고 시위에 참여하더라도 참여하는 것이 좀 당당하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번에 애매하게 뭐 퇴진, 이선, 후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게 뭐 하야인지 탄핵을 말하는 건지 애매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시위에도 참여할 말듯 하다가 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혼란을 이제 국민들에게 혼란된 메시지를 주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당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저런 식으로 계속 애매하게 가면 나중에 이제 정권 몇 번 바뀌어 보십시오. 또 지금 현재 야권이 또 똑같이 당합니다. 이제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비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 전에 야3당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쉬울까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촛불 집회 여론을 좀 보다가 다음 주 정도에 정리를 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쯤에는 촛불 민심이 들끓는다면 탄핵 쪽으로 좀 모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야당이 섣불리 탄핵이나 하야를 애당초부터 처음에 주장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은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민심들이 좀 요동치거나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을 부분에는 야권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을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상황들을 이끌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헌정재선을 얘기하게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의 방책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이선 후퇴와 거국 중립 내각에 대해서는 이 위헌적 요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서로 간의 갑론을박이 치닫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의지들도 사실 그렇게 크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헌정재선에 나와 있는 답은 한 가지지 않습니까? 그 탄핵 국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 여기에 대한 답을 키를 쥐고 있는 건 새누리당이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야권의 의석수만 갖고는 탄핵 의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 어느 정도 자락을 깔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헌법을 위반한 일에 대해서 탄핵을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내일 있는 촛불의 민심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론들을 반영하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더 진척되고 있는데 이걸 쉽게 풀 수 없는 상황이 이른다라면 어떤 선택이 있을지는 사실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새누리당 입장도 이제 상당히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야권에서 탄핵 카드를 꺼내들면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새누리당 내에 지금 들여다보면 상당히 혼란스럽고요. 비박계 일부 의원들은 촛불 집회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요?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죠. 얼마 전에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이미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이제 사실상 이제 하야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피력한 거나 다름없고요.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 비주류 다 이렇게 힘합쳐서 야당하고 힘합쳐서 탄핵 그 표결안에 우리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까지 던졌다는 거죠. 자, 그런 정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대통령이 하야 결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이제 하야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제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는 이제 그 국면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예비적인 행동들을 이제 취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여당 내 비주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 3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너무 지금 간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대한 국면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이면 그때는 명확한 게 좋다. 거국 내각을 화끈하게 받든지 아니면 그 받을 생각이 아니면 하야 탄핵으로 확실하게 가든지. 그런데 지금
지금 2명의 아가씨를 놓고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좋을까? 이게 지금 예. 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사실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새누리당 지지율 떨어지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표심이 그대로 지금 야당 또 문재인 전 대표한테 예. 안 가고 있다. 자, 그 원인을 좀 정확하게 좀 자가 진단을 좀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흠 의원이 뭐 비박계가 촛불 집회에 참가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집회꾼이냐 뭐 일반인들이나 참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비박계 의원들이 촛불 집회까지 나간다면 친박과 비박 지금도 안 그래도 지금 분당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데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오늘자로 나왔던 예.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새누리당이 창당 이래로 거의 최저의 지지율을 예.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현재 지도부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예. 결국은 새누리당 내에서 진짜 당을 지키고자 원하는 사람들의 선택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재창당 수준,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하는 과정 속에서의 치열한 내부적인 고민들이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 네. 당명을 교체하고 당원 당규 다 뜯어 고쳐야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당청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예. 문제들에 대해서 또 최순실 게이트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라면 이런 사람들 출당시키고 공천 주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논의의 과정들이 끊임없이 합의의 과정을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결국 뭐 분당이 됐든 어떤 그 이상의 선택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정현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상당히 강하게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또 이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번호 안 바꾸기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번호를 이번에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에 이 문자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정현 대표랑 이제 오간 문자였던 거죠. 네. 뭐 장관님 정현입니다. 비서 소리 이제 그만하시죠. 뭐 죽을 때까지 존경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밑에 있는 그 글귀가 또 화제가 됐죠. 충성, 충성, 충성 이렇게 세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9월 대화였다고는 하는데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포착된 게 서운했겠어요. 글쎄요, 이정현 예. 대표가 지금 저 박지원 위원장하고 내통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런데 예. 글쎄요, 저거 좀 뭐 이정현 대표의 약간의 스타일이기도 한데 예. 사람들하고 누구하고라도 좀 이렇게 잘 지내고 싶어하고 뭐 굉장히 스킨십을 좀 이렇게 좀 강렬하게 갖기 예. 위해서 애를 쓰는 이제 그런 그 면모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정현 대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은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 결국 이정현 대표가 나 절대 못 물러나 하는 거에서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끝까지 버틸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문자 찍히는 게 의원들이 이게 찍힐 걸 알면서도 보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좀 의도성도 다소 있는 건가요? 의도성이 상당히 좀 있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찍힌다는 거 알고 뭐 일부러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면 또 너무 또 이렇게 표가 나니까. 하지만 예. 다 찍힌다는 거는 누구도 다 알고 계시죠. 국회의원들이면. 네, LCT 이영복 회장이 어제 서울에서 체포가 됐는데 이제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검찰이 이영복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LCT 게이트도 지금 불거질 수 있다. 이게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저 이영복 회장의 게이트가 이제 앞으로 최순실 게이트만큼이나 커질 수가 있고요. 둘이 예.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복 회장과 최순실 씨가 사적인 계모임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힘의 근원들을 보게 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모든 힘을 권력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고요. 이영복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 시행사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인허가를 따내는 과정에서 뭐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취득하는 것들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 예. 계모임에서 알고 있는 최순실 씨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예. 결국은 부산 지역에서의 정관계 로비 정황 그리고 본인이 이 사건을 가지고 비자금을 1,000억인가요? 굉장히 큰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그 비자금이 어디로 가면서 인허가 과정에 쓰이진 않았을까? 예. 또 이게 결국은 그 시행사는 이영복 회장이 갖고 있지만 예. 건설할 그 시공사를 찾지 못해 갖고 난항을 겪던 중에 마지막에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삽을 떼게 됐는데 예. 그런 과정 속에서의 정관계 로비 등의 의혹들이 없을 것인가 여의도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뭐 얘기하고 있는데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영복 그 관련해서 LCT
게이트, 이게 최순실 게이트와 이제 교집합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파장이 불거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